최근에 발생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겨나서부터 만년의 역사를 보면서 국가는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왔죠.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의 독점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국가 폭력을 행사하는 목적, 행사하는 방식은 아주 큰 변화를 걸어서 지금까지 겪어서 왔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 국가의 진화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 60년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통성 있는 대한민국이 정신적으로 건국된 것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헌법의 채택이 시작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죠. 대한제국에서 황제의 제자를 빼고 백성민자를 집어넣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주권이 왕에게서 국민에게로 넘어온 대사건입니다. 되게 이런 형태의 국가가 출현한 것은 약 300년밖에 되지 않아요. 세계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약 3년간은 국가가 없었습니다. 국가를 대신했던 것이 미군정. 미군정이 3년 동안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38선 이북은 소련군정, 38선 이남은 미군정.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정부가 수립이 됐죠. 이때 만들어진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가장 원초적인 국가의 형태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국가는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타인의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이게 치안입니다. 치안.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는 것, 이 국방이죠. 그것은 아주 단순한 생존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반공국가로서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에서 해방 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 치안을 수립하는 것, 이거 하고, 그때 영어로 소련과 중공의 조종을 받는 북한 괴뢰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탄생한 국가. 모든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내부의 무질서로부터 사람들을 지켜내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공동체를 방어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최초의 탄생의 이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어졌고요. 다른 모든 나라들도 처음의 국가는 이런 형태, 이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은 누가 지느냐? 그것은 복종하는 자에게 달콤한 보상을 줄 수 있고 거역하는 자에게 잔혹한 보복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었죠. 일단 그런 사람이 압도적 폭력을 구축한 다음에 그 폭력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합법화함으로써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합법성을 취득하고 폭력이 구축된 것이 아니고 먼저 압도적 폭력이 구축된 다음에 그 폭력의 힘으로, 그 힘으로 자기 자신을 합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미군정이 후원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단계의 국가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야사당이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야사당의 정치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소 이론적으로 길지만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런 단순한 생존의 욕구를 확보했다고 느꼈을 때, 이제 안전해. 그리고 우리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단순한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 욕망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잘 사는 거죠. 물질적 풍요, 더 잘 살고 싶은 거,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국가가 발전국가입니다. 첫 번째가 안보국가, 그다음에 안보국가를 토대로 발전국가로 진화했습니다. 이게 유럽의 경우에 되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 단계가 시작된 것이고, 우리의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주도 경제개발 정책이 시작된 것, 그때가 이 발전국가 단계의 시작입니다. 우리 경우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1987년도까지 이 발전국가 시대가 약 한 25년간 이어집니다. 다른 나라는 한 200년, 250년 걸렸는데 우리는 딱 25년 만에 이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발전시켜줄 수 있는 국가라면, 나의 물질적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국가라면 다 참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박정희 개발 독재가 합리화, 정당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물질적으로 이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느낄 때 다음 과정은 무엇일까? 예, 그것은 종으로 살기보다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내 운명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 민주국가 단계의 국가가 실현해주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안보국가에서 시작해서 발전국가를 거쳐서 그 다음 민주국가로 갑니다. 이게 유럽의 경우에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이런 절대주의 왕정 하에서 이루어지던 산업혁명, 이것이 그 다음 단계 시민혁명을 거쳐서 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우리의 경우는 1987년 6월 항쟁이 유럽의 시민혁명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던 그런 것이고요.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도 민주국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해결된 것 같죠? 여기까지 와보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분업화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떤 위험?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 실업자가 될 위험, 큰 무서운 질병에 걸릴 위험, 늙어서 자기 혼자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위험, 장수는 축복이지만 소득 없이 재산 없이 오래 살아야 되는 위험, 직장에서 일하다가 다칠 위험, 나쁜 환경에 노출되어서 건강을 해칠 위험, 이런 각종의 위험 또는 빈곤에 빠져서 다시는 헤어나지 못할 위험, 심지어는 나 자신의 불운이나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게 된 빈곤, 이것을 죄 없는 자식에게 물려주게 될 위험, 이런 각종의 위험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나를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국가는 이 요구에 화답했죠. 그것이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국가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국가가 아니고요, 모든 시민들을 여러 종류 여러 형태의 자기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주는 국가가 복지국가입니다. 되게 유럽은 1960년대 70년대 그 정도 때부터 복지국가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 미국과 일본은 여기 못 들어갔죠. 우리도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3억의 인구 중에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이 5천만 명 이렇게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국가의 발전과정 또는 진화과정이었고, 우리나라는 어디 와 있느냐? 우리나라는 참 모든 것을 압축해서 해치운 나라지만 이 국가의 진화 자체도 굉장히 압축되어 있습니다. 약 반세기에 걸쳐서 3단계의 국가 진화 단계를 통과해서 이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되는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참여정부 시대에 이런 요구들을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했고, 이 요구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의 사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현재까지 문명이 이룩한 최고 단계의 국가, 복지국가로 진화해야 되는 그 경계선 흐름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지금 각하께서 취임하시면서 민주국가 이전으로 일부 돌아가는 양상, 747 이런 게 발전국가 공약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때 판단을 좀 잘못하셔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했지만, 어쨌든 성공한 기업가인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각하를 뽑게 되었죠.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방식으로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가 그것이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래도 아직도 그게 가능할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셔서 요즘은 착하게 반칙하지 않고 성공한
안철수 교수가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착하게 성공했고 반칙하지 않았고 성공한 후에도 부당한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성공한 사람, 그죠? 안철수 씨의 인기는 거기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복지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킬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란 뭐냐, 그 문제만 잠깐 다루고 넘어가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민주주의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가를 운영하도록 맡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많은 선한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민주주의는 훌륭한 사람 뽑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천하의 악당이 대통령이 되어도 나쁜 짓을 많이 할 수 없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것은 국가로 하여금 선을 많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고, 국가로 하여금 악을 많이 저지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거해놓고 맨날 실망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런 삼권분립, 자유로운 언론, 독립한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 그것도 요새 있으나마나 합니다만, 국민의 광범위한 그런 국민의 기본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러니까 낙검수 같은 것을 아예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국가가 한다면, 그러면 국가는 못된 짓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죠. 이런 권력의 분산, 견제, 그리고 임기제를 두어서 주기적으로 정부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제도의 근본 취지는 국가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는 일을 막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로 하여금 더 많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죠. 국가로 하여금 더 많은 선을 행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 제도 속으로 참여해서 실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 사람들을 뒷받침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 민주주의 제도가 국가로 하여금 많은 선을 행하는 제도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고 해서 민주주의 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민주주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하 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셨지만 나쁜 일을 그렇게 많이는 못하시잖아요. 네. 두 번째 소주제, 진보로 넘어갑니다. 요즘 진보가 대유행이에요. 그렇죠? 저도 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너는 진보 아니야 그러시던데, 진보가 무슨 등급심사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쌀 품질 검사나 뭐 소고기 등급심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보를 등급심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보에 대해서 우리가 진보에 대해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에 연이어서 하자면, 진보는 뭐냐? 정치적인 면에서는요,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 미덕, 공동체의 선을 많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보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와 진보 아닌 것의 구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칼로 두모 썰듯이 그렇게 썰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책에 찬성하면 진보, 반대하면 보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보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주 좁은 의미의 진보관념을 보면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승인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개량하는 쪽에만 관심이 있고 자본주의 자체를 극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진보가 아니다. 그런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은 다 죽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의 진보관념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하게 올바른 진보의 관념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넓게 진보를 생각하는 분들은요, 진보라는 것은 인간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인간의 능력이